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영상으로 함께 보고 계시나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어른 정강이 높이까지 올라와 있고 한때는 깔끔했을 유리창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깨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 가관이에요. 누군가 급하게 떠나며 버리고 간 전공 서적들이 습기에 찌들어 곰팡이가 핀 채 굴러다니고 있죠. 여기 어디 공포 영화 세트장이나 흉가 체험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수천 명의 대학생이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며 북적거렸던 대한민국 어느 지방 사립대학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저출산 시대니까 애들이 없어서 지방대학이 망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건 피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할 진실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들이 넘쳐나고 등록금이 쏟아져 들어오던 그 찬란했던 시절에 이 학교들은 이미 스스로 망할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학생들 등을 처먹더니 결국 망했다. 조금 과격하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증언은 이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작자들은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휘둘렀고 진정한 교육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와 인맥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그 무서운 예언이 사실은 탐욕이 꽃 피운 예고된 참사였다는 사실을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낱낱이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학 비리의 그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가장 깊이 있게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이면의 추악한 진실을 추적하는 작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지방 사립대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왜 지방 대학들은 학생이 줄어든다는 그 명확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끝까지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버텼는지, 재단 이사회는 도대체 학생들의 그 피 같은 등록금을 어디에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에서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는 학생들의 현실은 어떤지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거대한 붕괴를 경고하는 생존 지침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5년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그 추악한 진실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학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상아탑, 지성의 전당, 청춘의 낭만,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말이죠. 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서 지방 사립대학은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1990년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잠시 되짚어봐야 해요. 당시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한 건물과 교수진 같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대학을 세울 수 있게 길을 아주 활짝 열어준 거예요. 고등교육 수요는 폭발하는데 나라 돈으로 국립대를 다 지어줄 순 없으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교육시장을 팽창시킨 거죠. 이때부터 전국 곳곳에 사립대 깃발이 무분별하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논밭이었던 땅 혹은 아무도 찾지 않던 상홀짜기에 갑자기 으리으리한 서양식 대리석 건물이 들어서고 무슨 대학교라는 화려한 간판이 걸려요. 재단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남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땅값 싸고 인허가 잘 나오는 지방 오지에 학교 하나 그럴싸하게 세워두면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알아서 찾아와 수백만 원씩 등록금을 갖다 바치거든요. 마케팅도 크게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대학 간판만 달아주면 다들 감지덕지하며 들어오던 시대였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기관인데 벌어들인 돈으로 학생들 교육 환경에 투자하지 않았겠어? 라는 소박한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많은 지방 사립대 재단들의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즉 ATM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법인 전입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자기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방 사립대 상당수의 법인 전입금 비율이 0%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을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합니다. 재단은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학생들 돈으로 건물 짓고 자기네 식구들 월급 주고 자기네 세를 불려 나간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전라도의 어느 사립대였던 A대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교 이사장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도서관의 낡은 책들을 바꾸거나 유능한 실무 교수를 초빙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학교 법인 명의로 건설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 학교 내의 모든 신축공사와 보수공사를 자기 회사에 몰아줍니다.
소위 말하는 셀프 수주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 공사비가 이사장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당시 이 학교에 다녔던 한 졸업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학교의 건물은 계속 올라가요. 매년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홍보하니까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실습 장비는 80년대에서 멈춘 모델이었어요. 교수님들은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쉬며 학교 재단 욕을 했습니다. 복사용지 한 장, 분필 한 갑 살 돈도 아깝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운동장 바로 옆에는 이사장 개인 별장처럼 생긴 호화 건물이 또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비단 A 대학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학 비리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지방대의 공통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신호를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정부와 전문가들을 통해 계속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거위가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알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입학시켜서 마지막 등록금까지 싹싹 긁어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학생들 돈을 뜯어내서 지은 그 화려한 건물들, 그게 나중에는 이 학교들을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단순히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들이 사실은 비자금 세탁의 성지였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그 으리으리한 건물 벽 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의 눈물이 발라져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빼돌려졌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추악한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단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닫는다는 말, 이거 믿으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학교가 망해도 자기 주머니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도록 이미 모든 설계를 끝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대학재단이 어떻게 건설사를 통해 돈을 빼돌렸는지 보셨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문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내는 그 비싼 등록금, 그 돈을 대하는 재단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치면 매출의 90% 이상이 단 한 가지 품목에서만 나오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품목의 수요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상식적인 경영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을 하거나 기술을 혁신해서 품질을 높여야겠죠? 하지만 지방 사립대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등록금 의존율이라는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공립대는 국가 지원금이 넉넉히 나오지만 사립대는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운영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문제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재단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꿈을 가진 청년이 아니라 1년에 800만 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꽂아주는 걸어다니는 지폐로 보였던 거죠. 재단들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소리가 있습니다.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서 학교가 너무 어렵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실험 실습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학법인들의 사내유보금, 즉 적립금이라고 불리는 쌓아둔 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조차 수십억,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통장에 꽁꽁 쌓아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 돈을 학생들을 위해 쓰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 돈은 대부분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는 데만 쓰도록 묶어둡니다. 왜냐고요? 건물 공사야말로 리베이트와 비자금을 챙기기 가장 좋은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천장에서 비가 새고 컴퓨터실 사양은 10년 전 수준인데 학교 정무는 수십억을 들여서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바꿉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의 편의보다 재단의 자산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으리으리한 외관을 보여줘야 신입생들을 또 낚아올 수 있으니까요. 어느 지방의 비대학 공대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 학교는 취업률 전국 1위를 자랑한다며 신입생들을 화려하게 모집했어요. 그런데 큰 꿈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4학년들이 취업 현장에 나가서 당장 써야 할 최신 장비는커녕 기름때 찌든 80년대 수동 기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참다 못한 한 학생이 학과장 교수님께 따졌습니다. 교수님, 등록금을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내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물로 실습해야 하나요? 그때 교수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회자됩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분필 살 돈이 없어서 내 사비로 사고 있어. 본부에 실무 예산 청구하면 이사장 승인이 안 난다고 반려만 된단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새 기숙사 공사비로는 100억이 책정됐더구나. 실제로 이 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유령 건설사에 기숙사 공사를 맡겼고 공사비를 부풀려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훗날 구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낡은 기계로 실습하며 내가 지방대생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나 보다라며 자책했지만
사실 그들을 차별하고 이용한 건 멀리 있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학교 재단이었던 겁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교육 장사를 한 셈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지방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고민하는 분들, 우리 학교가 위험대학인지 확인하는 법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법인전입금 비율을 보세요. 이게 0.1% 미만이다? 그 학교는 재단이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오로지 여러분 등록금으로만 연명하는 좀비 대학일 확률이 99%입니다. 둘째, 최근 5년간 학생에게 쓰는 교육비 환원율은 제자리인데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입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그건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재단의 부동산 자산 불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세요. 전교수는 계속 줄이고 그 자리를 시간 강사나 계약직 초빙 교수로만 채우고 있다면 그 학교는 교육의 질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만 빼돌린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인종차별에 가까운 자리 장사였습니다. 학교의 돈줄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주요 보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성씨를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거든요. 이사장과 한솥밥을 먹고 학교 운영을 결정하는 그들만의 패밀리 비즈니스. 이제부터는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지방 사립대의 족벌 경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갑질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현대판 봉건제가 대학 담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혹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이사회 명단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을 열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사장은 아버지, 총장은 아들, 사무처장은 조카, 기획실장은 사위. 이게 어느 구멍가게 조직도가 아니에요. 수만 평 부지에 수천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대학교의 핵심 보직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족벌사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구성에 있어 친인척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거나 아예 측근들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죠. 이들에게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직장이자 영원한 부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족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지방 사립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학의 예산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대학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에는 이사장의 고등학교 동창이나 친한 지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학교 돈이 이사장 개인 용도로 빠져나가도 아무도 태클을 걸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이사장님 하시는 일인데 어디 감히 토를 다느냐는 공포 정치가 형성되죠. 지방 사립대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이 이사장 일가들의 연봉은 수억 원을 기록하고 법인카드로 최고급 호텔 식당을 전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로도 드러났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지방의 한 사립대시 대학에서는 교수 자리를 놓고 뒷돈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은 박사들이 줄을 서 있는데 재단 측에서 은밀하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만 기부하시죠. 그럼 정교수 임용 확정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발전기금일까요? 아니요. 명백한 뇌물이고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의 1시간 강사는 전 재산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1억 5천만 원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교수 임용이 아니라 계약직 초빙교수 연장이었습니다. 재단이 돈만 먹고 입을 싹 닦은 거죠. 그 강사분이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야 할 대학이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나의 꿈을 도둑질했다고요. 반면 이사장 조카는 특별한 연구 실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 남짓한 나이에 정교수로 임용됩니다.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겠죠. 정말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나라에서 감사 나가면 다 걸리는 거 아니냐, 교육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학재단들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자신들의 대학 총장이나 이사로 영입합니다. 일종의 방패를 만드는 거죠. 감사가 나와도 선후배 사이인데 적당히 넘어가 달라는 식입니다. 소위 교피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족 왕국의 영광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왕국은 이제 흉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학이 망할 때 그 고통을 이사장 패밀리는 전혀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챙겨서 떠날 준비를 마쳤고 진짜 지옥은 대학가 주변에서 평생을 일궈온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학교 담장 너머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학 하나가 무너지면 단순히 건물 몇 개가 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즉 지역 경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방의 소도시나 읍면 단위 지역에 가면 이런 곳들이 꼭 있어요. 마을 전체의 유일한 수입원이 오로지 대학교 하나뿐인 곳들 말이죠. 이런 곳을 우리는 대학타운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에 기생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곳들이에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 쓰고 가는 용돈,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원룸 월세로, 식당 밥값으로, PC방 이용료로 흘러 들어갑니다. 대학이 잘 나갈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노다지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대학재단이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을 계속 유치할 거라는 믿음 하나에 온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단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배신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반응들이 꽤 많아요. 지방대 상권 비싸기만 하고 불친절했는데 잘 망했다. 학생들 상대로 폭리 취하더니 꼴 좋다라는 비아냥이죠. 물론 일부 몰상식한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왜 상권이 그렇게 기형적으로 변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대학재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생각이 애초에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들이고 직영 기숙사를 호화롭게 지어서 학생들을 학교 안에만 가둬두려고 했죠. 결과적으로 대학이 망조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탈출한 건 돈 많은 재단이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오물을 뒤집어 쓴 건 그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폐교된 대학 인근에서 만난 70대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얹어서 대학 정문 앞에 사 층짜리 원룸 건물을 지으셨어요. 학교가 들어올 때 재단 관계자들이 그랬답니다. 여기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유망한 대학이다. 이사장도 지역 유지라 절대 안 망한다고 장담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대요. 방 20개가 꽉 찼으니까요. 하지만 학교 재단 비리가 터지고 신입생 충원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 학기만 버텨보자, 1년만 버텨보자 하던 게 벌써 3년입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밤이 되면 이 동네 전체가 암흑천지예요.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건물 유리창은 누가 깨트려도 고칠 돈이 없어요.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데 건물을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내 무덤이 될 줄은 몰랐죠 라고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대학 인근 상가 건물의 공실률은 현재 90%에 육박합니다. 편의점, 분식집, 당구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곳을 채우는 건 임대문이라고 적힌 빛바랜 종이뿐입니다. 재단 윗사람들이 등록금 챙겨서 호의호식할 때 그들을 믿고 전 재산을 던진 이웃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지방대학 근처에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십시오. 첫째, 신입생 충원율이 아닌 유지 취업률을 보셔야 합니다. 신입생은 온갖 감언이설로 어떻게든 낚아올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고 끝까지 남는지 그리고 실제로 취업은 하는지가 학교의 실질적 생명력입니다. 이게 꺾였다면 그 상권은 3년 안에 무너집니다. 둘째, 학교 내부 시설의 독점화 수준을 보세요. 학교가 외부 상권과 벽을 쌓고 모든 편의시설을 내부로만 몰아넣고 있다면 그 지역 상권은 대학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셋째, 주변 원룸 건물의 경매 건수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원룸 건물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면 그건 이미 탈출 신호가 뜬 겁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대학 건물을 실버타운이나 연수원 같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자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비리 재단들은 이 법을 방패 삼아 건물을 흉물로 방치해버립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거죠. 건물이 썩어가든 말든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든 말든 그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비정한 태도입니다. 상인들의 눈물, 주민들의 절규, 하지만 이 비극의 가장 중심에는 가장 큰 피해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입니다. 졸업하고 나니 내 모교가 지도에서 사라졌다며 이력서에 적은 대학 이름이 검색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 학생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나요? 폐허가 된 강의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들어야 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가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졸업장이라는 종이 한 장을 수백만 원 주고 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 안에서 교수님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최신 기자재로 실습해보고 선후배와 교류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그 과정과 시간을 사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걸 학습권 혹은 교육권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지방 사립대에서 이 교육권은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재단 이사장들에게 교육은 투자가 아니라 줄여야 할 비용일 뿐이었거든요. 비용을 줄여야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배당금과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결국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 재단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는 채무자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잔인한 시선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공부 못해서 그런 학교 간 본인 잘못 아니냐, 꼬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까지 그랬냐는 비아냥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개인의 노력을 탓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인가해준 정식 교육기관이라면 그 대학이 산골짜기에 있든 대도시 한복판에 있든 최소한의 교육 품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고 대학의 존재 이유거든요. 부실대학 학생들을 향한 이런 낙인 찍기는 사실 비리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패막이입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비난하며 서로 싸우는 동안 정작 등록금을 빼돌린 재단 윗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쏙 피해갈 수 있거든요. 애들이 수준이 낮아서 학교가 이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재단들, 그들이 바로 이 지옥을 만든 설계자들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폐교 위기대학에 다니던 3학년 박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학교는 최근 몇 달간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강의실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패딩을 껴입고 핸드폰 손전등을 켠 채 수업을 들었죠. 더 충격적인 건 교수님들의 상태였습니다. 재단이 임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자 유능한 교수님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났습니다. 남은 교수님들도 생계를 위해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거나 퀵서비스 배달을 뛰어야 했어요. 박군은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오신 교수님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밤새 배달 일을 하고 바로 강의실로 오신 거였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며 울먹이시는데 그때 박군은 깨달았답니다. 아, 이 학교는 이미 끝났구나. 나는 지금 침몰하는 바위 안에서 구명보트도 없이 서 있구나라고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커뮤니티에 탈출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느 대학으로 편입하는 게 유리한지, 자퇴하면 등록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같은 정보들이 영웅담처럼 떠돌아요. 남겨진 학생들은 서로를 쓰레기나 패배자라 부르며 자조합니다. 재단이 심어놓은 탐욕의 독버섯이 청년들의 자존감마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방대에 재학 중이라면 혹은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5가지 리스트를 체크해보세요. 3개 이상 해당한다면 그 학교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긴 겁니다. 첫째, 전공 수업의 무분별한 통폐합입니다. 내가 신청한 전공 과목이 갑자기 교양으로 바뀌거나 전혀 상관없는 옆 학과와 수업을 합쳐서 듣고 있다면 이건 교수 인건비를 아끼려고 학문의 경계를 강제로 허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교내 편의시설의 대거 철수입니다. 편의점이나 구내식당이 문을 닫고 횡한복도에 자판기만 덜렁 남아있다면 유동인구가 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화장실의 청소 상태와 비품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청소가 며칠째 안 되어 있다면 학교 운영비 집행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넷째, 신규 교수 임용이 수년째 제로인 경우입니다. 은퇴하는 교수님의 빈자리를 신규 정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나 계약직으로만 채운다면 재단은 이미 학교를 포기한 겁니다. 다섯째, 총학생회의 무력화입니다. 학교 측이 학생회 간부들을 회유하거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압살하고 있다면 비리를 감추기 위한 막바지 입막음 작업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며 묻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내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대학 학생들의 반발도 심하고 전공 학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서 1, 2년을 더 다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졸업장요? 기록에는 남겠지만 여러분의 모교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동문회도, 추억을 되짚을 교정도, 취업 시 나를 증명해줄 네트워크도 통째로 실종되는 거예요. 그 상실감은 그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방 사립대 몰락의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탐욕스러운 재단, 방치하는 정부, 그 사이에서 갈려나간 상인들과 학생들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학교 몇 개 문 닫고 끝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미노에서 겨우 첫 번째 패가 쓰러진 것뿐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와 우리가 지금 당장 요구해야 할 대책, 그리고 벚꽃 엔딩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최종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 사립대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벌어진 탐욕과 배신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 벽 뒤에 숨겨진 리베이트,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여긴 족벌 경영, 그리고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현대판 매관 매직까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학생들이 차고 넘치던 시절부터 이미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학교의 기둥뿌리를 하나씩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비극을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주 짭짤한 부동산 비즈니스였고 누군가에게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신분 세습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그 말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학생들을 등쳐먹으며 연명해온 사학재단들에게 내리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성벽을 쌓은 이들은 이미 금은보화를 챙겨 성문을 빠져나갔는데 무너지는 성벽 아래 깔려 비명을 지르는 건 평생을 바친 상인들과 꿈을 저당 잡힌 학생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사태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당연히 탐욕의 눈먼 재단 이사장들입니다. 교육자라는 탈을 쓰고 학생들의 미래를 화폐 가치로만 환산했던 그들의 비도덕성이 이 참사의 1차적 원인입니다. 둘째는 방관하고 동조했던 시스템입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알고도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아준 교육 관료들, 그리고 표 계산에 급급해 지역구 대학의 부실을 외면했던 정치인들이 이 독버섯을 키워온 공범들입니다. 셋째는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지방대생이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런 대우를 받아도 싸다는 식의 능력주의적 비난이 재단에게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을 선택할 때 혹은 바라볼 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으리으리한 대리석 정문과 화려한 조감도 뒤에는 학생들의 실습비와 교수들의 인건비가 갈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와 재정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비리재단이 학교를 폐교하고 남은 자산을 개인적으로 챙겨갈 수 없도록 그 돈이 사회로 환수되어 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재건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먹튀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탐욕의 대물림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지방대생과 폐교대학 학생들을 향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어 주세요.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공인한 교육기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교육을 받지 못한 시스템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를 사회가 보듬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연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잡초무성한 캠퍼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전부였고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으며 어느 상인에게는 자식 뒷바라지를 가능케 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공간들이 폐허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벚꽃은 매년 다시 피지만 한번 무너진 교육의 신뢰와 지역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벚꽃이 지듯 지방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교육의 토양을 다시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이 추악한 진실을 널리 알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교는 안녕한가요?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대학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어두운 면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벚꽃 엔딩의 진짜 주인공은 재단의 탐욕이 아니라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의 의지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일의 콘텐츠 전략가이자 작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파동에 동참해주세요.